안녕하세요. 경기도 화성 동탄 쪽에 살고 있는 올해 72 된 김복희라고 합니다. 사투리도 아직 고치질 못했고 옷차림도 늘 수수해서 그런지 사람들한테 괜히 위축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남편 떠난 뒤 30년 가까이 혼자 살아오면서 욕심 없이 조용히 지내는 게 제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젊을 땐 애들 키우느라 정신없었고 남편이 떠난 뒤엔 허전한 마음을 달래며 버티는 데만 온 힘을 썼습니다. 그래도 내 손으로 하나하나 지켜낸 집이 있고 아무리 작아도 내 이름으로 된 땅도 있으니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충분했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 사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은 가끔 제가 너무 조용히 살아온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까웠던 사람들이 제게 아무렇지 않게 상처를 주더라고요. 며느리는 어느 날부터인가 아이들 교육에 안 좋다며 저를 피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이 근처에는 오지 말아 주시고 마주쳐도 아는 척은 하지 말아 주세요. 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아들은 뭐라 대놓고 말은 안 해도 그런 며느리 말에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저 이해해달라. 엄마가 조금만 참고 넘겨달라는 식이었죠. 저는 그저 모른 척, 못 들은 척하면서 버텼습니다. 아무 말 없이 집안일 도와주고 애들 돌보는 거며 이런저런 일들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젠 그런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턴가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나도 나를 좀 지켜야겠다는 생각이요. 그 계기가 된 일이 있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드리려 합니다. 사실 저희 부부는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평생 공장 일하다가 허리 다친 이후엔 택배 같은 부업을 하며 버텼고 저는 식당이며 시장 장사며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몸을 바쳐 살았습니다. 배운 건 없어도 두 아들만은 사람답게 키우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살아왔죠. 큰애는 대학까지 보내줬고 작은 애는 기술을 배워 바로 취업했어요. 그땐 아들 키우는 재미로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명절마다 삼시세끼 차리면서도 웃었고 용돈 쥐어줄 땐 없는 살림에도 괜히 으쓱해졌습니다. 남편은 20년 전쯤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고로 아무 준비도 없이 훅 가버렸지요. 정신이 멍하더라고요. 장례 치르고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에 혼자 앉아 있다가 이제 나 혼자구나 싶은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때부터는 정말 하루하루가 버티는 일이었어요. 아이들은 자기 앞가림하느라 바빴고 저는 작은 월세방처럼 지내던 그 집을 꾸역꾸역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마련했던 그 집. 남들 눈엔 작고 낡았을지 몰라도 저한텐 세상에서 제일 큰 보물이었거든요. 운 좋게도 몇 해 전 그 동네가 신도시로 지정되면서 집값이 껑충 뛰었어요. 저는 그런 정보에 밝지도 않고 남들처럼 들썩이지도 않았지만 어찌어찌 새로 지은 아파트를 하나 장만하게 됐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모를 아파트였죠. 그 집은 곧 전세를 놓았고 저는 여전히 그 옛날 집 근처 조용한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몰랐고 자식들도 전혀 몰랐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지라는 마음이었죠. 큰아들이 결혼한다 했을 때 저는 혼자 신혼집을 알아봤습니다. 며느리 될 사람 얼굴도 제대로 못 본 상태였지만 그래도 내가 도와야지 싶어서 좋은 전세 매물을 찾아 계약한 척하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집 좋더라. 위치도 좋고
살기 좋을 거야. 사실은 제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그 얘긴 안 했습니다. 잘 살면 언젠가 넘겨주면 되지. 그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부터 이상한 기류가 감지됐습니다. 며느리는 자꾸 시선을 피했고 겉으론 깍듯해도 말끝마다 벽이 느껴졌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저한테 대놓고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어머님, 애들 교육이 안 좋아서요. 동네 근처엔 안 오셨으면 해요. 그 말 듣는 순간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아들은 그 옆에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보며 미안한 듯 웃을 뿐이었죠.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버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신도시 풍경이 왠지 모르게 낯설고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 뒤로는 점점 전화도 뜸해지고 가족 모임도 없더라고요. 손주 생일도 명절도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제 마음속엔 어떤 결심이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내가 참아서 될 문제가 아니겠구나. 그렇게 느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지요. 며느리가 처음 그런 말을 한 건 손주가 유치원에 들어간 해였습니다. 그날은 평일 낮 아들한테 전화가 와서는 며느리 일이 생겼다며 오늘만 하원 좀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급히 달려가 손주를 데려다 주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며느리를 마주쳤는데 순간 얼굴이 굳더라고요. 아, 어머님 진짜 오셨네요. 남편한테 듣긴 했는데 설마 진짜 오실 줄은. 바쁘셨을 텐데 아예 안 오셔도 됐을 텐데요. 겉으론 웃고 있었지만 저를 위아래로 흔든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일단 오늘은 감사해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언뜻 배려하는 말처럼 들렸지만 그 속엔 분명히 선을 긋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 내가 촌스럽고 불편한가 보다 하며 이해하려 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단지에서 며느리 눈치 보게 생긴 저 같은 사람. 말끝마다 사투리에 옷도 헌옷 입고 다니니까 창피할 수도 있겠지. 그렇게 넘겼죠. 하지만 그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손주 생일날 케이크라도 들고 가볼까 해서 미리 전화했더니 며느리가 이러더군요. 아, 어머님 이번엔 어린이집 친구들이랑 조용히 하기로 했어요. 그냥 다음에 시간 될 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한두 번도 아니고 명절에도 연락 한 번 없는 거예요. 제가 먼저 전화해야 바빴어요라는 말만 반복되더군요. 아들은요? 그저 이해 좀 해줘요. 요즘 예민해져서 그래 이 말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근처에 볼 일 있어서 가는 김에 들러도 되죠? 며느리까지 함께 왔더군요. 생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전세 계약이 곧 끝나가는데 새 집을 알아보는 것보다 지금 사는 곳이 동네도 괜찮고 집도 마음에 든다면서요. 그래서 집주인한테 사정 좀 잘 얘기해서 계약을 연장하게 도와달라는 겁니다. 어머님, 예전에 계약하실 때 집주인이랑 직접 연락하셨잖아요. 그 번호 아직 있으시죠? 저희 좀 잘 얘기되게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자주 보지도 않던 며느리가 괜히 웃으면서 말을 걸고 옆에 바짝 붙어 앉더라고요. 갑작스런 그 친근함이 오히려 낯설고 불편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안 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직 모르는 거죠. 그 집, 그 아파트가 제 명이라는 걸. 그들 말대로라면 그냥 집을 알아봐 줬던 노인일 뿐이었겠죠.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정 안 되시면 예전에 어머님이 전화 주고받으셨잖아요. 그 번호 혹시 아직 있으시면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서 슬쩍 덧붙였습니다. 정 안 되시면 그냥 번호만 주세요. 어머님, 너무 신경 쓰시지 마시고요. 하며 저를 은근히
배제하려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전세 계약서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계약 만기가 2달 남짓 남았더군요. 가슴 한쪽이 싸늘해졌습니다. 이쯤이면 됐다. 마음속에서 뭔가 툭 끊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 계약은 연장 안 할 겁니다. 다음 세입자 알아보셔도 돼요. 소화기 넘어 중개인의 목소리가 약간 놀란 듯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들 부부가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한 것도요. 전세 계약 만료까지 남은 2달 동안 아들 부부는 여느 때보다 활발하게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어머님, 바빠서요 하며 쏘아붙이듯 말하던 며느리가 갑자기 웃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와서는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어머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단지 근처에 학원이 괜찮다면서요? 혹시 주변 중학교 환경은 어떤지 아세요? 그동안 저를 거의 없는 사람 취급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물어오는 게 마치 어색하게 끼워 맞춘 퍼즐 조각 같았지요. 그리고 몇 주 뒤 며느리가 대뜸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그냥 집주인한테 바로 말하면 잘 안 통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직접 얘기해 주시면 다를 것 같아서요. 말은 간청처럼 들렸지만 어투 속엔 그건 어머님이 할 일이잖아요 라는 뉘앙스가 분명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제게 빈말의 친절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님도 혼자 계시지 마시고 우리랑 같이 식사라도 하셔야죠. 애도 할머니 보면 좋아하니까 자주 오세요. 그 전까진 아이 교육에 안 좋다. 동네 근처에도 오지 말라던 사람이 이제는 제게 자주 보자고 합니다. 물론 저는 속으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다정한 척의 중심에 있는 건 결국 그 아파트, 그 계약이라는 거려. 아들은 그 상황이 얼마나 어색했는지 저보다 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젓가락질만 멍하니 하며 엄마, 잘 좀 해줘봐. 아이들도 학교 옮기는 거 스트레스일 거고. 엄마가 이사 비용 내줄 것도 아니잖아? 하면서 말을 흐리더군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속이라도 내보였으면 좋았을 텐데 이 사람들은 끝까지 겉으론 예, 속으론 탐욕이더군요. 며느리는 어느 날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 여기 계속 살 수 있으면 다른데 전세금 안 빼도 돼서요. 어머니가 능력 있어서 이 집이 저희 명의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아파트 담보 대출 받아서 애 학원비로 돌릴 수 있거든요.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요즘 학원비가 어마어마해서. 그 말이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아무리 만약이라지만 이 집을 담보로 학원비를 돌린다는 말에 순간 속에서 끓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피땀 흘려 모은 땅 팔아 올린 돈으로 지은 집이 그들에게는 그저 아이 교육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일부러 그 아파트 단지 근처의 부동산을 둘러봤습니다. 전세 시세도 매매 시세도 훤히 알고 있었지만 중개사무소 유리문에 적힌 금매의 글자를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집을 그냥 팔아버릴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이 집을 그들에게 남겨주고 싶지 않았을 뿐이니까요. 그날 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혹시 전세 연장 괜찮게 됐어요? 목소리에 잔뜩 눈치를 보는 기색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죠. 연장은 안 해. 다음 세입자 들어올 거야. 잠시 정적이 흘렀고 아들이 당황한 등 물었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집주인이 갑자기 왜? 그 순간
저는 담담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등기부등본 한번 떼어봐. 소화기 너머로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 무거운 침묵이 그동안의 모든 착각과 거리감을 내려치는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이제 나도 내 삶을 좀 살아보자. 전세 만료일이 다가오던 어느 날 아들 내외가 찾아와 조심스레 말하더군요. 중개사무소에 다녀왔는데 집주인분이 다음 세입자랑 계약 중이라네요. 그리고 엄마가 말한 대로 이 집 등기부등본 확인해봤는데 문득 아들이 종이 한 장을 들고 와서는 말했습니다. 혹시 정말 모르니까 등기라도 한번 뽑아봤는데 여기 이름이 그 순간 며느리의 손이 툭 종이를 떨궜습니다. 김복희라고. 어머님 이거 어머님 정말로 이름이에요? 저는 그저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내 집이야. 원래부터 그랬어. 순간 며느리는 얼이 빠진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아들은 내 눈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랫동안 입을 다물던 며느리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그땐 제가 철없었어요. 애 키우느라 괜히 날카로워졌던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다 이해한다. 근데 이제 연장은 없어. 이번엔 나도 내 삶 좀 살아보려 한다. 그 말에 아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며 재차 물었습니다. 당장 나가라는 게 아니야. 계약 끝나면 정리하면 돼. 나도 더는 참고 싶지 않다. 며느리는 아들의 팔을 붙잡고 아무 말도 못한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날 이후 집 안엔 냉기가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불쑥불쑥 전화하더니 어머님, 다음엔 꼭 같이 밥 한번 하시죠. 애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하며 다정한 말들을 건넸지만 그 말들이 이제는 아무런 울림 없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집 앞에서 부동산 중개인을 다시 만났습니다. 새로 들어올 분들은 잘 결정되셨나 봐요. 예. 계약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젠 저도 제 마음 좀 정리해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처음으로 그 집이 저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아들에게 주고 싶어 준비한 저의 마음이었고, 제가 가장 조용히 지켜낸 내 노후의 마지막 울타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마음을 짓밟았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존중 없는 관계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는 것. 저는 한숨을 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조용히 달력을 넘기며 이사 예정일의 작은 동그라미를 그려두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아직 지워지지 않는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이대로 끝난 걸까? 아니면 이제 시작일지도 모르지. 저는 며칠간 홀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해방감과 쓸쓸함이 교차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진짜 조용해졌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저도 마음의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틀쯤 지난 어느 밤 어떤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집 매매하신다고 하셨다던데 정말이세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분명 부동산 중개인에게는 새 세입자만 부탁드렸다고 말했을 뿐 매매 이야기는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직접 부동산 사무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중개인은 난처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분이 다녀가셨어요. 혹시 매매 계획 있으신가 여쭤보시길래 전 그냥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신다고만 말씀드렸습니다. 그제야 상황이 모두 이해됐습니다. 이사를 나가면서도 그들은 혹시라도 다시
이 집을 얻을 수 있을까 싶어 부동산을 기웃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들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이제 저희가 섭섭하지 않게 잘할게요. 그러니까 다시 엄마 집에 좀 살게 해주세요. 고지어 덧붙인 말도 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희 많이 미안해하고 있어요. 정말 반성하고 있고. 저는 조용히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며칠 전 고요하던 식탁과 제가 직접 동그라미를 그려뒀던 달력, 속이사 날짜가 떠올랐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내 결심이 흔들릴 거라 생각하고 있구나. 그날 밤 저는 서랍에서 집문서와 통장을 꺼내어 책상 위에 펼쳐두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다시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야. 이 집은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낸 내 공간이니까. 며느리에게서 다시 전화가 온 건 그 주 주말 오후였습니다. 목소리는 유난히 밝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말하더군요. 어머님 혹시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근처에 볼 일 있어서 애 데리고 잠깐 들러도 될까 해서요. 잠시 망설이다가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오너라.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 부부가 손주의 손을 잡고 집에 들어섰습니다. 며느리는 떡이며 과일을 식탁에 올리며 누나니 싱글벙글했습니다. 어머님, 집이 역시 제일 편안하죠? 애도 여기 오니까 너무 좋아해요. 그때 아들이 조심스레 제 옆에 앉아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가 예전엔 참 철없었지. 우리 많이 반성하고 있어. 엄마만 괜찮다면 다시 여기 들어올 수 있을까? 저는 말없이 과일 껍질만 벗고 있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슬쩍 말을 덧붙였습니다. 사실은요, 저희 부담이 너무 커요. 여기 들어오면 학원도 다시 보내고 대출도 좀 받을 수 있고. 사실 이 집만큼 좋은 조건이 없긴 하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칼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너무 솔직한 거 아니니? 제 말에 아들은 당황해서 얼버무렸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야, 엄마. 우리가 이번엔 진짜 잘하겠단 말이야. 그러자 며느리가 머쓱하게 웃으며 말을 받았습니다. 정 안 되면 그냥 명의만 잠깐 빌려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저희가 세금도 잘 내고 관리도 잘 할게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눌러두었던 감정이 천천히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명의를 빌려달라고? 그동안 날 얼마나 무시했는데 이제 와서 저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집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마라. 저희들 멋대로 사용하라고 있는 집 아니야. 아들은 당황한 얼굴로 며느리를 바라봤고 며느리는 눈을 피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아, 오해 마세요, 어머님. 저희가 억지로 요구하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날 밤 아들의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엄마 진짜 왜 그렇게까지 해? 내가 아들인데 그 집 그냥 주면 안 돼? 그냥 도와달라는 건데 왜 이렇게 각박하게 굴어? 그 문장을 읽으며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냥 달라고. 날 없는 사람처럼 굴던 애들이 지금 나보고 각박하게 군다고?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한 채 달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마음을 내어줄 생각이 없어. 며칠 뒤 중개사무소에 들렀던 저는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개인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아드님 부부가 따로 찾아오셨어요. 다른 건 아니고 새 세입자분 들어오기 전에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셔서요. 저는 아무 대꾸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전 중개사무소 유리문에 붙은 문구를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고객과 신뢰를 나누는 집. 정작 가장 가까운 가족과는
신뢰 하나 지키지 못한 내가 참 허망하더군요. 하지만 그보다 더 허망했던 건 다음 날 들려온 소문이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 한 분이 저를 조심스럽게 불러 세우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들은 얘긴데요. 아드님 며느리분이 중개사무소 근처에서 말하는 걸 들었다던데. 사실 이 집 원래 저희 살던 데였어요 하면서요. 뉘앙스가 꼭 우리가 다시 들어올 수도 있다는 식이었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애써 정리하고 떠나보내기로 마음먹은 집 앞에서 아직도 그 애들은 이 집을 자기 거지라 믿고 있다는 현실이 참담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생각에 잠긴 채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이름, 아들이 가깝게 지내는 조카였습니다. 이모님 실례가 안 된다면 말씀 하나 드려도 될까요? 며칠 전 재호가 좀 심하게 말한 게 있어서요. 우리 엄마가 늙으니까 정신이 좀 이상해졌나 봐. 사람이 그렇게 변할 줄 몰랐어. 이렇게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은 채 한참을 바라만 봤습니다. 그렇게까지 말했구나. 며느리가 제게 건넸던 모든 말, 손주를 내세운 웃음, 아들의 엄마도 좀 이해해줘 하던 말들. 이제 그 모든 게 진심이 아니었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 안서랍 속 깊숙이 넣어두었던 등기권리증을 꺼냈습니다. 차분하게 먼지를 닦고 다음 날 구청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동시에 변호사 사무실에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어르신. 말씀하신 내용으로 위임장 정리 가능하고요. 임대차 재계약 시 세입자 보호법도 반영해서 문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며칠 후 아들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동응답 메시지를 남겨뒀습니다.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용무는 문자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음 날 새 세입자가 짐을 옮겨오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몇 걸음 떨어진 거리에서 그것을 지켜보다가 뒤돌아서며 고개를 떨구더군요. 그제서야 그들도 알았겠지요. 이 집은 더 이상 그들의 욕심이 닿을 수 없는 곳이라는 걸. 며칠 후 구청과 법무사 사무실을 돌며 관련 서류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새 세입자와의 전세 계약도 공식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이번에는 확실하게 임대인 김복희라는 이름이 서류 가장 위에 찍혀 있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꾹 눌러 찍고 나오며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내 집이 됐구나. 그날 오후 전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전세 계약은 새로 진행됐고 잔금도 받았단다. 이 집은 이제 내 노후를 지키는 공간이야. 엄마도 내 삶 좀 살아보려 해.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이웃 아주머니를 통해 들은 이야기엔 저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복희 씨 아들네 요즘 상황 안 좋아. 대출이 늦어졌대. 계약금도 못 돌려서 새 집 입주가 계속 밀린다더라. 애는 학원도 그만뒀대요. 며느리 얼굴이 많이 상했더라고. 그러고 보니 최근엔 며느리의 전화도 문자의 빈도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어쩌면 이젠 제가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더는 불쌍해서 자식이라서라는 이유로 무너질 생각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동네 슈퍼에서 마주친 지인이 말을 건넸습니다. 복희 씨 진짜 멋있었어. 그 집 그냥 줬으면 평생 후회했을 거야. 그 말에 저는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나이 들어서도 배울 수 있더라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깊은 배신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려. 집으로 돌아와 혼자 차를 한 잔 내렸습니다. 창밖으론 바람이 불고 해가 천천히 지고 있었죠. 식탁 위에 놓인 임대
계약서와 새 통장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삶이 시작되는 것 같구나. 며칠 후 아들 부부는 결국 이사 예정일을 넘긴 채 월세 계약조차 하지 못하고 지인의 원룸으로 임시 거처를 옮겼다고 들었습니다. 손주는 좁은 방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고 며느리는 직장에 복귀했지만 아이 돌봄 문제로 매일 퇴근이 늦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집 앞에 낯익은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그냥 얼굴만 보고 가려고 했어. 요즘 정신이 하나도 없어. 계약금도 날리고 전세도 못 구했고. 저는 대답 대신 묵묵히 현관에 놓인 신문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뒤따라오던 아들이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머뭇거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그냥 다시 처음부터 하면 안 될까? 그땐 몰랐는데 엄마가 왜 그랬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아. 그 순간 마음 한쪽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내게 했던 말, 무시했던 태도, 그리고 집을 이름만 바꾸자고 말했던 순간까지. 엄마 마음은 예전 그대로였지만 너희가 먼저 돌아서더라. 아들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며칠 뒤 동사무소 복지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복희 어르신, 지난달 신청하신 노인 문화 강좌 관련해서 연락드립니다. 생활글쓰기 강좌 선정되셨어요. 작게 웃음이 났습니다. 내 이야기를 내 손으로, 내 말로 써보는 시간.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글쓰기 첫날, 강의실에 앉아 강사의 첫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남이 정해주는 삶이 아닌 내가 선택한 삶의 이야기를 써보는 겁니다.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야 진짜 내 편은 나였다는 걸 안다. 며칠 전 새로운 세입자가 이사 들어왔습니다. 아들 부부가 떠난 그 집엔 지금 웃음소리 대신 조용한 정리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고 열흘쯤 뒤 저는 슬그머니 아파트 단지 앞 벤치에 앉아 그 집 쪽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커튼을 달고 화분을 베란다에 놓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참 편안했습니다. 그 집은 처음부터 제가 마음 붙이고 살 노후를 대비해 마련한 공간이었습니다. 며느리의 계획 아래 담보로 전락할 집은 더더욱 아니었지요. 내가 지켜야 했던 건 집이 아니라 내 마음이었구나. 그제야 알았습니다. 사람에게 받는 상처도 사람이 아니라 내 안의 기대에서 시작된다는 거려. 그저 아들 부부가 알아주기만을 바라며 넘기고 참았던 제 탓도 컸던 겁니다. 요즘 저는 제가 사는 곳을 조금 손보고 있습니다. 작지만 볕잘 드는 방에 새 커튼을 달고 작은 책상을 하나 샀습니다. 점심엔 도서관에도 가고 저녁엔 드라마를 보며 차를 마십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하루가 얼마나 단단한 위안이 되는지 새삼 느낍니다. 아들은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젠 그 침묵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때는 기다렸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서로를 위한 거리를 배운 지금 저는 비로소 저를 돌보기 시작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가족이라는 이름에 너무 많은 것을 내어준 적이 있으신가요? 가족이기에 더욱 지켜야 하는 건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마음 다해 참으며 살아온 분들이 이제는 자신을 먼저 안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